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순서는 시향 먼저 살펴보고 뒤쪽에서 그 정치 인맥주의 그 흐름, 올해 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전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소득자 그 자본소득세에 대해서 20% 가세를 갑자기 39.6%로 가세를 올린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이미 저점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일회성 하락이다. 이게 추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요일 날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새 종목 신규 매수를 했었습니다. 눌림을 이용해서 뭐 찬스였던 거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부유층 자본소득세 인상 추진이 전날은 부유층 자본소득세가 인상이 지수에 악영향을 미쳐서 0.9% 하락을 했다면 하루도 안 돼서 자본소득세 인상 추진이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려워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에서 일제히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이번 자본소득세를 2배 인상 추진한다 해서 20%에서 39.6%로 올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캐시케이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조 바이든이 이미 그 대선 공약 때 내세웠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20%를 39.6%로 올릴 수 있느냐 이건데, 민주당이 역대로 과거에도 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려면 공화당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강하게 블러핑을 치는, 레이스를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28%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8%에서 10%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트럼프 때 원래 28%가 그랬었어요. 트럼프가 이걸 20%로 낮춰놓은 게 원복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그 부양책을 해서 부자들한테 정세를 하는 정책을 과거에도 추진하고 있었죠. 트럼프 때는 그러지 않았죠. 이제 친기업 관련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바이든이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공화당에서 4분의 1로 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바이든의 그 고집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명분에서 져요. 어떤 명분이냐면 미국에 있는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좀 좁고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시설비가 인당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사용자 수에 비하면은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그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죠. 단독주택으로 굉장히 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1인당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낙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보다도 한참 못합니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예상 조정권 동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관련된 종목들은 뭐 몇 가지 있죠. 미국의 캐터필러, 대형 중장비 업체. 예를 들면 지금 뭐 교량이나 항만 뭐 이런 인프라를 하려면 캐터필러의 중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로 예를 들면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이 미국의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가 이제 미국이 낡은 철도 교량 도로에 재건에 집중하면서 2조 3천억 달러를 추진을 할 듯합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우리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리딩 중에도 참 방송 중에도 중간에 채팅창에 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묘미는 소통이죠. 소통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글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위주로 소통 위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도, 교량, 도로 등 전통적인 인프라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속철이 시속 300km 달리죠. 미국은, 중국은 고속철이 시속 350km 달립니다. 일본은 신칸센이라고 해서 고속철이 시속 200km, 250km 달리고 있고요. 프랑스 떼제베는 300km 정도 달리죠. 미국은 고속철도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거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달러도 많이 듬뿍 풀고, 그 다음에 그 돈도 뿌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중국도 압박하고, GDP도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인프라 투자 2조 3천억 달러는 통과시킬 듯 합니다. 강제로라도. 미국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비율이 평균적으로 30% 정도를 능가했어요. 이거는 뭐 6월 달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50% 완전 접종은 끝나겠죠. 50% 완전 접종이 끝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집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미국은 7월 4일을 기점으로 마스크 다 벗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7월 4일이면 저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는 이제 이스라엘은 57%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은 27% 정도, 이건 여기는 24일 기준인데 아까 나온 건 25일 기준이어서 한 27%에서 30%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17% 정도, 일본이 0.7%, 짐바브웨가 0.3%인데 우리나라가 0.2% 수준입니다. 좀 창피하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2점 몇 프로는 뭐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접종률 인원수를 늘리려고 그냥 2번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맞은 사람을 그냥 인원을 확대한 거예요. 좀 꼼수를 잘 부리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좀 약간 답답합니다. 어제 소식에 화이자 백신이 2천만 명분이 추가로 계약을 했다고 막 불이 나게 발표를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 전날만 해도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날만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3분기에 온다는 말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집단 면역은 몇 월에 될까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11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된다면 그런데 모더나도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나서 2분기에 2천만 명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냥 지연돼 버렸잖아요. 특별한 적어도 없이. 그리고 이제 불이 났게 또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내년도 힘들 듯, 예. 내년도 힘들 듯,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돼서 우리도 빨리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뭐 특별한 적은 없어요. 이건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그냥 올해 안에 이미 확보된 게 1억 9,200만 명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뿐이죠. 말뿐입니다. 실제로 된 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언제 만드는 mRNA 백신, 이 mRNA 백신 요거 갖고 이제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는 여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음모론 누가 제기해요? 제가 그 원래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은 빨라도 3년에서 4년, 한 5년씩 걸려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백신만큼은 발병하고 나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나왔어요. 그것도 과거의 백신의 형태는 어떤 거였어요?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신체에 주입을 해서 항체가 생겨서 면역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mRNA 계열 방식은 그것도 아니야. 저는 새로운 방식이야. 뭐 그렇다 보니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백신이 나와서 된다. 이거는 유태인들이 그 달러의 세력을 이번 기회에 넓히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이러스하고 백신을 만들어서 널리 뿌리지 않았나.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스라엘만 57%냐고 혼자 유독 조금도 아니고 많이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유대인들의 냄새납니다. 음모론을 감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저한테 연락 올까요? 뭐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의심스러워. 이해가 안 가.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mRNA 백신을 언제 개발하나? 백신 개발 못합니다. 특허가 돼 있는 거죠? 특허로 돼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당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 일주 뒤쯤 약국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거 왜 반대냐면은 만약에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양성인 사람이 음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인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만 검사를 자세히 잘 코를 잘 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 양성인 사람이 음성이 나왔다면 이 사람이 음성이라고 판단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널리 퍼뜨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판매 금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부정확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일 정상은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백신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미국에서는 아니야, 우린 친한 쿼드 국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돼. 한국은 줄 물량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쿼드는 뭐예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렇게 네 나라를 쿼드라고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죠. 인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은 동참을 안 했잖아요.
동참을 안 하고 우리 정부가 이상하게 그죠?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고 안 하거나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상하게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혈전 전문가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19만큼 혈전을 많이 발생시키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 굉장히 많이 코로나가 걸리면 그 중에 뭐 한 100만 명 걸리면 5명 정도가 혈전이 생기고 그 중에 2~3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발생시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뭐예요?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몸에 코로나19를 주입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야. 면역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코로나19를 주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혈전 발생하는 환자가 생기는 거죠.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발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 접종을 실시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 접종을 맞는 당사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저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혈전이 뭐냐면 다른 말로 피떡이라고 하거든요. 피떡은 심장에 들어가면 심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을 일으키고요. 심장이 멈추는. 뇌혈관으로 가면 어때요? 뇌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뇌혈관이 막히면 혈액 공급이 뇌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죠. 중풍이 일어나서 마비가 오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mRNA 계열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없어요. 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수상한 거, 또 음모론이 또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음모론이 또 나와요. 자, 하여튼 중국이 문제야. 자가검사 키트 저도 반대 한 표. 생사가 달린 백신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 세상이 참 실속.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심하던데 주변에. 예,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은성수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죠.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거래소 모두 폐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20대 30대에서 난리 났습니다. 댓글창에 막 지들은 아파트 투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2030 세대는 가상화폐로 어떻게 돈 좀 벌려고 하니까 폐쇄시킨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제도권 내에서 들어온 큰 규모의 어느 정도 검증된 거는 그냥 거래소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이거는 중국이 이렇게 폐쇄해버렸어요. 예, 중국을 본다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 잠시 흔들리고 있죠. 그냥 단순합니다.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뉴욕 증시가 다소 밀리면 밀릴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따라 움직일 듯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직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기를 기대합니다. 코스닥은 직전 고점 넘어섰죠. 여기서 다시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뉴욕 증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 다음에 1조 9천억 달러인가요? 1인당 1,400달러지 다 돈을 현금을 뿌렸지. 그 다음에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또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경제 모든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저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2023년까지 그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에 뉴욕 증시 한동안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만 특별히 나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있다면 이제 5월 3일 시작되는 공매도 금지 재개인데, 그건 이미 소화가 다 된 걸로 보여요. 그걸로 인해서는 조정이 안 나오거나 나오면 소폭 나오거나 그럴 듯합니다. 원래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재개되면 그게 우려 때문에 4월 중순 이후로 4월 20일 이후로 좀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뭐 계속 순매수 중에 있고요.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최근 한 3, 4일 동안 순매도였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연기금이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연기금 순매도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 개인 투자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까 정치권에서 야, 순매도 이제 좀 그만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기금은 독립기구로 놔둬야 돼요. 그걸 간섭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치권의 압박에서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주식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이제 순매도를 멈추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바람에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락률이 코스피보다 더 심한가요? 코스닥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아요. 코스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작습니다. 조금 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훨씬 크죠. 당연합니다. 코스닥 변동이 큽니다. 자, 집중 대선 인맥주 총정리, 이렇게 해서 제가 인맥주에 대해서 이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종목 추천 아니에요. 왜냐면 대선 인맥주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수를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릴 테니까 종목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 표에 보면 5월 달에 윤석열이가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거라는 게 그 주변인들 말에 통해서 보도된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정치 행보가 될 것 같고, 윤석열 3지대 창당, 이 얘기는 저의 추정입니다. 뭐 하건 말건 뭐 상관없죠. 근데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냥 제 추정으로, 근거 없습니다.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라고 주로 표현을 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 대표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보수로 취급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공정 하나 들고 가면은 그 프랑스 마크롱처럼, 그죠? 마크롱이 의석수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 다음에 9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7월 중순 이후부터 막 들썩들썩 하겠죠. 뭐 이낙연 관련주, 정세균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막 들썩들썩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그 전부터 난리를 치겠죠. 홍준표, 한교안,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가 국민의힘이 아니죠. 합당을 아직 안 했는데
뭐 합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슬쩍 끼워 넣었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원희룡이가 이번에 뭔가 좀 역할을 할 듯합니다. 원희룡의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내년 2월 13일부터 14일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야. 여기서부터 2달 이전인 12월 말까지만 대선 인맥주는 투자를 하고 이후부터는 인맥주는 종료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오랜 경험이죠. 원래 대통령 선거일까지 막 임박해서 막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과거 경험에 의하면 한두 달 전에 종료되고 고점을 찍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2월까지는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죠.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닌데 예상해서 그려본 거죠. 윤석열 관련주를 하고 이재명 관련주 두 개만 선을 좀 그려봤는데 5월달, 6월달까지 피크를 칠 것 같고요. 5월달까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가 8, 9월달에 다시 한번 강하게 피크를 치고 왜 그러냐면 창당을 하고 거기에 여기도 저걸 할 거 아니에요. 창당하고 여기도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지정되고 막 지명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8, 9월 달에 피크를 치고 또 조정을 받다가 12월쯤에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저점 대비는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역시 이제 서서히 하다가 5, 6월까지 7월 초까지 그냥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7월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죠. 참 대선 후보 선출이 있죠. 7월 중순부터 한 9월까지 이재명 관련주가 피크를 찍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까지 치고 가다가 대선 후보 선출된 이후로 조정받고 다시 12월까지 칠 건데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끝이죠. 급락입니다. 급락.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좀 조심해야 돼요. 대선 후보 선출 안 되면 급락할 거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한교안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11월 9일 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거기에서 선출 안 되면 그다음부터 다 줄줄이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11월 9일에서 한 일주일 전까지는 정리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에 이제 윤석열이가 뭐 전체적으로는 37% 정도 지지율 막 그렇게 나오기로 쭉 나왔는데 30%, 37%, 30% 후반 이재명이 뭐 20% 안팎, 이낙연이 10% 안팎, 정세균이가 이런 것 같은데 지지율은 별 의미 없어요. 지지율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정시 움직이는데 지지율은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다들 한 번씩 올라갈 거고 물론 이 중에 대장주가 나온다면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몇몇 종목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 관련주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이재명 관련주는 이미 묵은지잖아요. 안철수도 묵은지, 이낙연은 그래서 이제 대선 인맥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략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인물일 것. 두 번째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좀 힘을 못 받겠죠. 하지만 너무 높을 필요도 없어.
지금 타이밍에는 지지율이 한 5% 이상이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지지율이 막 요동을 칠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 신드롬이 있을 것이죠. 관심을 받는 업적 뭐 이런 건데, 예를 든다면 이제 월드컵 4강 신화의 정몽준, 컴퓨터 백신 신화의 안철수, 서울 청계천 신화의 이명박, 유엔 사무총장의 반기문. 이재명은 좀 모르겠어요. 얘는 웃겨요. 그냥 옛날에 그 뭐 사이다 발언, 성남시장 할 때 사이다 발언 때문에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이해는 안 갑니다. 사이다 발언이 업적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웃깁니다. 이거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더 이상 말하지 말까요? 하여간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보자. 무대뽀 정신 좋잖아요. 무대뽀라기보다는 저는 양아치 정신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제일 양아치 같은 거는 김부선이지. 나 김부선이하고 너무 웃겨요. 너무 웃깁니다. 웃긴데 재미있기도 합니다. 김부선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부선이는 뭐 이재명이랑 나는 사귀었어, 잠도 자고 했어, 그런데 이재명이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소송 때문에 잠시 만난 사이야. 무슨 옛날 그 썬데이 서울에 나올 만한 웃깁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안내비야. 2012년도 안내배 12년 대선 때 안내배 저겁니다. 변동성이 얼마나 컸냐면 얘가 7,000원부터 16만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뭐 1번 보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43% 급락한 적이 있고요. 2번에서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47% 급락한 적이 있고요. 3번에서는 마이너스 32%, 4번에서 마이너스 32% 하면서 16만 7천 원까지 가서 고점을 찍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안철수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7천 원부터 갖고 있다가 15만 원에 판 분이 계세요. 예. 그 신문에 났어요. 그 당시에. 7천 원에서 15만 원 팔아서 뭐 얼마야? 20배인가요? 뭐 대박이 났던 거죠.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신데 이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중간에 막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예.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질 건데 이 조정을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쉽지 않죠. 예, 이 조정을 예를 들면 50%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1억이 5천만 원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1억이 5천만 원 되면 그 정신적인 멘탈 상황 어렵죠. 그거는 견디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또 올라가고 또 2억이 또 1억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요걸 참고로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대선 관련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요거는 이제 인맥주 관련 종목이라고 정리를 쭉 해놨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략 방법, 향후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해 드린 거지, 이 종목을 사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왜? 인맥주는 어떤 놈이 대장주 할지도 몰라. 이번에 대장주 하던 놈이 다음엔 대장주 안 하고 막 그래. 오락가락 막 합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 관련주, 서현탄 메탈, 애니능률, 깨끗한 나라, 크라운제가 덕성 등이 있는데 요즘 그 윤석열 김건희 관련주 뭐 그래가지고 뭐 도이치 모터스 뭐 이런 게 막 오르고 막 난리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얘도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무슨 뭐 윤석열 관련주 웃깁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수산 INT,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NC. 이 중에 어떤 놈이 대장할지 또는 새로운 종목이 나와서 급등할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그림 있죠? 그림을 참고로 해서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세균 관련주로 이제 수산중공업, 케이타리츠, 케이탑리츠, 신화실업, 한교원 관련주로 인터엠, 한창재지, 국일신동, 아시아텍. 뭐 이외에 많겠죠. 안철수 관련주는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별 무의미하죠.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인맥주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거를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대선 때 준비를 미리 해야 되죠.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아직도 기회는 많은데 선수들만의 영역이야. 초보자들이 잘못 따라 붙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잘못 따라 붙으면 초보자들은 좀 조심하고 선수들이야 알아서 잘하죠. 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로 하셔서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또 소통 위주로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소통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질문 없으시면 뭐 정리하시죠 뭐. 어쨌든 인맥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인맥주 너무 높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인맥주도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아직 피크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9월, 12월 그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잘하시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너무 추격면서 안 하시면 돼. 조정 나올 때, 급락 나올 때 따라 붙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급등할 때보다. 근데 사람은 급락할 때는 못 사죠. 급등할 때 쫓아 사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인프라 관련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예. 인프라 관련주 아까 진성 TC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생각합니다. 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하여간 뭐 인맥주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서. 봅시다. 제가 이거 이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하는 거 아닌데,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라인에서 절반을 팔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 수익 상당히 나고 절반 팔고 절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26,000원이 고점이죠. 13,000원까지 온다면 여기서 판 것을 다시 살 예정입니다. 안 올 수 있겠죠. 왜? 5월달부터 정책부 시작한다면 얘가 막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 산다는 거지. 쫓아 사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요거는 제가 절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500원까지 온다면 그 부근에 온다면 제가 대량으로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판 거 있죠? 그 물량만큼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제가 요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추천이 아니고 공개해 드리는 내용이어서 공개해 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한참 아래 가격에서 샀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당연히 한참 아래 가격에 샀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뭐,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 안녕하세요, 건영님. 이제 마칠게요 이랬는데 들어오셨네. 마치려고 하는데 오셨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질의응답 많이 하시고 본인이 뭐 궁금하신 내용 질문하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은 이제 많이 안 오셨죠? 이게 시간이 늘어나고 횟수가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